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우리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반도 발 세계 평화 시대를 열어 제끼기 위한 막바지 어려움들에 대한 방송 내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죠? 우선 정말 반가운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하시겠다고,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과거의 적폐 악들을 청산하면서 과거와 싸우고 계시는, 그러니까 토대를 다지고 계시는 우리 문 대통령님은 열일하고 계시고,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토대를 다지고 계시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휴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제가 오빠가 한 명 있거든요. 저보다 3살 위 오빠가, 그러니까 59년생이고 올해로 우리나라 환갑이 됐습니다. 근데 80년대 중반에 일본으로 한 5년? 4년인가 5년인가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지금 소천하신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워낙에 돈이 없는 그런 교회들만, 남들 가기 싫어하는 교회들만 다니셨기 때문에 집이 형편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이제 집에서 돈을 대줘서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땡전 한 푼 없이 갔거든요. 갔다 오더니만 뭐 무슨 공부를 했다, 뭐 공부했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돈 벌라고 그 새벽 노동시장에 나가서 건설 일을 했었다는 얘기만 맨날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자기가 뭐 그 시멘트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잘해갖고 그 노가다 10장인가요? 그 사람이 뭐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엄청 아쉬워했다, 뭐 이딴 얘기만. 암튼지. 근데 이 사람이 해준 일본에 대한 얘기 중에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는데, 일본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그러니까 문화가, 일본의 그 잘못되게 굳어진 문화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조차 대등한 관계를 설정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굽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참 마음 아프고 서글픈 얘기죠.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등 뒤에서 칼을 꼽는 것이 비겁하고 치사한 일이 아니라 삶의 한 방법으로 정착되어 있는 문화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벌써 35년, 40년, 35년쯤에 전쯤에 들은 얘기인데, 그렇군. 기억하고 있어야 될 얘기군. 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속도 방어 훈련까지 해야죠. 일본은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아베는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벌써 4번째인 것 같은데, 기존의 냉전체제,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2차 대전 후에 고착돼서 사회주의라는 쪽과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어쨌든 그 대결 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계속 한미일 군사동맹 세력으로 움직였고, 그거에 대항한다, 뭐 어쨌든 북중러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이 틀이 지금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 제끼고 있는 2017년 이후에 올해가 3년 차인데요. 완벽하게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 북한, 남북미 가 세계 평화 시대, 그러니까 한반도 영구 평화 시대를 주축으로 한 세계 평화 시대를 열어 제끼는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저는 아무리 봐도 북한 내부의 과거 김정일 세대 때의 사람, 지금은
그러니까 장성택은 제거하고 아마도 그 이쪽의 그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안티 트럼프 안티 평화 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쪽과 함께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외무상 리용호 외무상과 그리고 군부내 세력 이런 식으로 물 밑에서 일본과 중국과 이렇게 하나의 프론트 전선을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 맞춰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중국하고 그동안 맺었던 그 중거리 미사일 협약은 트럼프가 탈퇴 한 2달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중국이 계속 어기면서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탈퇴해버렸죠. 근데 엊그제 그 중거리 미사일 중국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거리 핵무기를 갖고 러시아하고 해왔던 것도 이제 치워버렸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이 핵과 미사일을 무한정하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트럼프의 신냉전 체제로의 돌입이냐,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해서 대척점을 이루면서 무기와 군비를 하염없이 확장하는, 그래서 신냉전 체제로의 돌입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냉전 체제로의 돌입일 것이냐, 그 생각을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이게 트럼프의 슬로건이죠. 근데 이거는 옛날에 레이건이 했던 거죠. 레이건이 힘을 통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붕괴로 치닫고 있던 사회주의권, 구소련과 구동구권의 해체를 주도했습니다. 레이건이 했던 거죠. 근데 레이건이 부르면서 그 신자유주의라는 경제를 앞세운 파쇼 체제, 그러니까 무기와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라 경제를 앞세운 파쇼 체제로의 그 길을 열어 제꼈던 레이건과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과연 내용도 똑같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전쟁과 갈등을 지향하는 국제 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가, 아니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 세서 힘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가 돼서 힘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평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면 어떤 일정 정도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평화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는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그 테러 집단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게 이란의 핵 문제를 정리를 상당히 많이 90% 이상 정리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이란을 들고 중심에 놓고 미국하고 자꾸 갈등 관계를 불러일으키고 그러고 EU하고도 cik적거리고 계속 그 심지어 성층권에서 핵실험을 하고 막 이러던 푸틴이 지금 굉장히 조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의 움직임 한 가지만을 놓고 봐도 중동에서의 그 갈등 문제는 상당히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은요, 갈 때까지 가고 치닫고 이런 분위기가 보이나요? 절대 아니죠. 지금 왕이가 무슨 일본이 한국한테 개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잘못됐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런 제스처를 왕이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이중 전략을 쓰면서 페인트 모션을 취하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 그 옛날에 무슨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진영이 확실하게 갈려서 그때까지 양편으로 나뉘어서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전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뭐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중동에서 온갖 곳을 다 들쑤셔가지고 전쟁이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칠 날이 없었던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가와 국가 간에 국지전이나 뭐 그 무기를 쏴대는 거 말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요? 없잖아요. 트럼프 시대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중인 국가가 없습니다. 갈등은 있지만요. 갈등은 있고 서로 무기를 주고받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힘으로서 아무리 팽창을 하고 싶고 시진핑이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힘으로 그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결국 미국의 힘은 2차 대전, 1, 2차 대전 전부 다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이 전쟁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그걸 통해서 겁나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축적한 부를 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개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면전으로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갈등 긴장 관계지만 전면적으로 나서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도를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사실은 2017년 1월 20일이었나 취임하던 날 백악관에서 쭉 그 트럼프 취임과 관계된 메시지가 발표가 돼서 금방 내려졌는데요. 떠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시대에 그러니까 세계 평화 어느 때보다 전 세계는 평화의 시대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핵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전 세계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날까지 미국이 가장 핵무기에서조차 가장 강력한 힘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힘을 통한 평화가 궁극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내용적 현실적으로도 전 세계의 그 갈등과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트럼프가 움직이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간 메시지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백악관 공식 메시지로요. 그러면서 2월 달에 당장 시작한 게 알래스카의 그 레이더 시설하고 미사일 시설을 강화시킨다는 쪽으로 힘을 쓰기 그것도 발표를 했었죠. 얘기를 모아보면요. 트럼프는 신냉전, 즉 갈등을 통해서 무기를 팔아먹고 갈등과 긴장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국제 정세를 리드하는 제국주의 혹은 네오콘 혹은 그 군산 복합체 그러니까 무기를 통해서 그런 세력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트럼프의 지금 이런 그 한반도 발 세계 평화 시대로의 대전환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 파트너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는 확고하고 이런 의중을 정확하게 다 내리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독도 방어 훈련을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발표되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대통령님은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여기서 일본을 가라앉히는 그것으로서 한일 관계에서 엉거주춤 거릴 때가 전혀 아니고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맞서서 정리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나설 때 미국이 힘을 얻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힘이 합쳐지기 때문에 중국이 주춤거리면서 일본과 대놓고 맞짱을 뜨지는 못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힘의 역학 관계에서 밀리니까요. 힘의 역학 관계에서 밀릴 때 중국이 자기 살 길을 찾는 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역 협상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함부로 이쪽하고 편대를 먹어서 뭐 영공을 한번 쓱 침입을 해보고 이따위 짓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러니까 한반도 중심으로의 동북아 질서 속에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양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이 문제를 일본이 도발한 이 경제 전쟁으로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러니까 오바마 힐러리 돌아와줘 내게 돌아와줘 컴백 이렇게 정말 병신처럼
그 글로벌 네오콘 세력들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아베의 마지막 절규. 정말 죽더라도 그냥은 안 죽을 거야 라는 거죠. 이것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놓고 지금 이제 독도 방어 훈련 이런 식의 것들로, 그러니까는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 우리도 뺀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독도 방어 훈련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얘들이 하는 것만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힘에서 밀릴 것 같으면은 살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삼성입니다. 삼성.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경제 시스템의 종속 관계가 왜 이렇게 생겨버린 건가요, 여러분? 이거는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승만을 이어받은 박정희 속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박정희가 피가 일본 피인데 거의 뭐 일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남한에서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써먹으면서 좀 일본의 계기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사실은 일본에게 다 빌빌 싸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일본에게 비밀 협약 같은 걸 통해서 잡혀 있었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키운 게 삼성이지 않습니까?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요. 그렇게 하면서 삼성을 보면 이병철, 이건희의 이재용 3대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러면서 뭐 반도체 산업 같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뭐 국제 분업이 더 그 순간에 그 돈이 덜 들고 이런 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일본과의 그 구조적인 그 협업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얽히고 설킨 구조적인 관계를 맺어온, 그러니까 그런 이것에서 지금 삼성이 반도체를 놓고, 그러니까 불화수소로 빚어진 이 상황을 얼마나 자립적이고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가. 즉 일부러라도 일본에 먹혀있고 얽혀있던 그런 일본과의 종속적인 관계, 일본에 빌빌 싸고 일본을 떠받들어주던 그런 삼성의 마지막 막바지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은 벗어나고자 하는가. 이게 문제일 거라고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에 붙고 싶어 하는 건 누구죠? 삼성의 브레인들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이재용 일가겠죠. 그 이가 집안이요. 이가 집안은 삼성의 뭐 천황의 훈장이라도 받고 싶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재용이라는 창업주의 그 다 힘도 실력도 다 빠져버린 그 집구석 그쪽과 삼성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선 이 기업을 육성해온 삼성 내부에 실질적으로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진짜 전문가들, 그리고 매우 우수한 삼성의 임직원분들, 이분들은 일본하고의 관계를 이재용처럼 중요하게 절대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홍석현의 누나인지 동생인지 뭐 그딴 사람들, 그 친일파들, 토착 외구들하고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의 움직임도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문제는 김정은이겠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힘을 내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연계가 분명히 있을 군대 내의 낡은 세력들이요. 김정일 시대의 그 낡아 빠진 멘탈을 가진 그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새로운 그 한반도가 열어제끼는 전 세계 평화 시대 이것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개기고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서프너치 권력, 군대 권력, 정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딴지를 걸고 뭐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방사포든 그 차이가 뭔데요? 에? 사정거리 250km짜리를 지금 일본이 준동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이때 그거를 쏴대는 이 정신나간 이 세력 하고의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더 정확하게 두 발을 우뚝 국민과
국민과 정말로 국민들의 지지 속에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선대의 유지임을 선명하게 하면서 결단을 나가면 그것이 남한과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트럼프 이 동북아를 기점으로 한반도를 기점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안정화 굳히게 들어가고자 하는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친구까지 합쳐서 이렇게 그 애국적인 언론인들 이름을 막 언알바 다 아시죠? 언론 알아야 바꾼다. 구독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건실한 젊은 분, 정치 초단이라는 분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 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매우 올바른 분석과 설명, 해설을 해주시면서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이런 언론들이죠. 유튜브 언론들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손석희 앵커는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뭐 언급을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고 김어준 총수는요. 대박. 김어준 총수가 이걸 분석을 해내시더군요. 그 다스베이다에서 왜 김정은하고 외무성 쪽하고 분위기가 다르냐라고 정세현 장관한테 물어보잖아요. 다스베이다에서. 그래서 막 손을 막 쳤습니다. 손뼉을 막, 와, 드디어 이 얘기가 나온다. 와, 드디어 우리 털보 총수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도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힘을 받는 거죠. 여기 호전 세력과 리용호처럼 개기는 이쪽, 북한의 이런 잘못된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우리 남한의 애국적인 언론들이 하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힘이 더 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인호 씨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는 한번 실방에 되게 속상해하는 실방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이제 종파주의로 굳어져 버린 진짜 종북 세력들이요. 옛날에 주사파였다가 정치권으로 가지 않은 종북 세력들이 특히 반일 반미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헛짓을 해댈까봐 지금 짜증 날까봐 저기는 언론들 이렇게 검색을 기사를 하거나 동향을 따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면은 기분만 나빠질까봐요. 근데 어쨌든 중국발로 미 제국주의를 부르짖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저한테 제 채널에 이 조그만 채널에 그만해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왔는데 세상에 번역해 쓰는 댓글까지 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굉장히 왜 진보라고 하고 왜 민주당을 옹호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왜 일본한테 꿇어라라는 식의 얘기를 하냐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되게 답답해 하시는 이런 방송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최인호 씨한테 이재명 지사님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몇 번 얘기했다가 차단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굉장히 탄탄히 하셨고 유시민보다도 훨씬 내용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계시고 유시민이 시스템 얘기를 할 때 아마 학교가 같아서 서울대 이쪽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편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박종철 열사하고 같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랬던 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신 분이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절대로 떠내려갈 수가 없고 그런 분이고, 아마 결정적인 차기 대선 이런 쪽으로 오면서 유시민이 나서지 못하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실지. 어쨌든 저는 믿음이 많이 갑니다. 이상우 기자님 빨리 오셔야 되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근데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외무성이 왜 김정은 위원장하고 분위기가 다르냐, 리용호 쪽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고, 또 다스베이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뭐였죠?
신친일파. 그러니까 뉴 라이트. 어떤 사람은 그 유재일 요새 무슨 얘기 하나 보려고 아까 오랜만에 실방 들어갔더니 누가 그 슈퍼챗에 10만원 쏴주던데 좋겠습니다. 이제 10만원씩 쏘다가 그 노래를 부르던 50만원씩 쏴주는 사람도 생기겠죠? 예, 돈 많이 잘 버십시오. 기분 좋게. 혼자서 기분이 좋고 뭐 누가 욕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을 만큼 배짱도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거기다가 뭐 뉴 라이트, 그러니까 신우파 이것도 몰라갖고 뉴 라이트라고 누가 막 달던데, 옛날에 제가 같이 채팅해서 막 같이 즐겁게 얘기하고 그랬던 분들은 뭐 한 명도 안 보이고요. 얼마나들 속이 아플까요, 지금. 그 민주당이 올바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건데요. 근데 그 뉴 라이트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락카펠러 쪽을 통해서 막사이사이상을로 밀어준 법륜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변절한 옛날 주사파 그 뉴라이트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이쪽을 끼고 돌면서 법륜이 떠서 홍석현의 여시제 쪽하고도 이런 쪽들이 밀어주면서 사사카와 재단에 돈이 엄청 들어가서 학계에 굉장히 많고 그 세력이, 그 다음에 종교계에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김영환이가 데리고 갔다는 옛날 뭐 운동권의 일부 얘네들은 그 중에 그 조직운동, 지하운동, 그 조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모사를 꾸미는 그쪽만 담당하고 있고 일부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가 그거를 왜 그렇게 옛날 NL만 뉴라이트라고 이렇게 편협하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과 다른 얘기고 틀린 얘기인데 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나. 그게 좀 이상하다. 왜 그쪽을 업데이트를 안 하지? 왜 이렇게 운동권만 뉴라이트라고 그러지? 뉴라이트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민주당에서 옛날 운동권들의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질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친일파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 학계 쪽에서 움직이는 뉴라이트요. 그러니까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쪽이요. 그쪽하고 훈련을 받은 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뭐 극히 최근, 지금 뭐 어디죠? 거기 이준석 만나면서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은 오늘 아까 실방 오늘이 아닌가요? 어쨌든 그 내용을 봤더니 완전 그 요새 하고 있는 얘기가 한동안 안 보다가 딱 봤더니 이제 정립이 됐더군요. 일본한테 꿇어라 라는 얘기, 이런 게 쭉 종합이 되면서 정립이 된 게 그 학계에서 뉴라이트 쪽이요. 그 신친일파.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떡고물 부리듯이 이렇게 불어갖고 이렇게 얼버무려갖고 뭐 전 세계의 노동자야 단결하라 이딴 식으로 해서 노동자 편 들고 시민 편 들고 그러면서 민족주의라는 게 저급한 내용이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그 과거 운동권 욕을 엄청 하던데 그것들이 다 헤쳐먹고 있고, 마치 무슨 민주당 안에는 옛날 운동권만 있는 것처럼,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엮어가지고 떠들어대는 그게 딱 그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민주당이래요. 너 나가, 민주당에서. 빨리 커밍아웃하고. 그러고 이제 한동안 그 제목만 봤을 때 그 자기가 그 난리를 치고 그 사람들한테 있는 욕 없는 욕 먹기 시작했을 때 또 한동안은 차기 대선 후보로 이낙연을 마구마구 부르짖고 조국을 엄청 욕을 하고 이랬죠. 이 신친일파 뉴라이트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는 왜 유재일 같은 쓰레기를 옹호하냐라는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요. 댓글로 저한테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왜냐면 한동안 이재명 지사님
막 그 옹호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은 뭐 잘하고 있으니까 잘 못하고 있고 모자란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만에 하나 유시민이 정계로 복귀했을 때 유시민 편을 들고 나서면 비판은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까고 봤더니 신친일파 진짜 뉴라이트 그 김영환은 아파갖고 활동도 못하고 있을 텐데 아직도요. 그 학생운동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학생운동 출신 그 떨거지들이 아니라 진짜 학계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돈줄을 쥐고 있는 일본의 돈을 받아서 크고 있는 그쪽의 앞잡이가 됐더군요. 근데 학벌 같은 걸로 차별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그 동네에서 뭐 개같이 돈 벌어라 돈만 벌어라 뭐 돈만 생기면은 뭐 무시를 당해도 괜찮은가요? 그 어디 이준석하고 거기 어디죠? 일요서울에서 하는 거기 나와서 한번 있는 거 보니까 와 겁나 얌전하게 진짜 이준석한테도 밟히던데 그 나이도 어린 놈한테 막 말빨 세워주면서 어우 아무튼 동포 여러분 유재희를 사랑하셨던 동포 여러분 다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아휴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속상한 거는 그 KBS에 출연하기 시작했을 때 막 그 KBS 라이브 그 라디오에 가가지고 고정으로 하라고 김용민하고 같이 성장하고 고정으로 하라고 막 고정 출연문을 확정하라 막 이렇게 그랬던 저 자신이 너무 창피합니다. 뭐 근데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뭐 제가 뭐 남의 속을 뒤에 무슨 생각을 감추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속이려고 하면 뭐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그죠? 유재일이 떠내려간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선한 사람들을 믿고 사랑하고 믿으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독도 방어 훈련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뭐 인솜니아가 아니고 지소미 난지 젤소미 난지 아무튼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 문제도 대통령께서 트럼프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남북미 평화 이 문제를 이 전선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그 청사진과 그 틀을 갖고 스텝 바이 스텝 단계 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반일 집회 같은 것들이 뭐 일베 워마드뿐만 아니라 종북 세력 그리고 뉴라이트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누가 됐든 뭐 태극기 세력이든 그런 쪽에서 과격하게 하는 쪽에 쏠리지 않은 상태로 우리 대통령님이 정확하게 이끌고 계시는 우리 정부에 발맞춰서 장기적으로 계속 불매 운동을 하는 걸로요.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거고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힘을 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